네, 2021년 3월 1일 저녁 이정훈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꽤 더워갖고 제가 장쾌한 산행을 즐기고 왔는데 오늘은 얇게 옷 입고 나갔다가 추워서 좀 혼났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3.1절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를 비판한다. 그의 역사인식과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오늘 시내를 나갔더니 보수단체들의 3.1절 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분위기는 썰렁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은 폐류나라는 얘기도 그 정광훈 목사가 했다 그러고 국민저항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국민저항권이라는 용어를 썼네요. 네.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할 때 국민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지금 현재의 독일 헌법에 집어넣었죠. 국민저항권이 있어야만 나치와 같은 독재 정권을 민주국가에서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집어넣은 현대판 어떤 민주주의 개념인데 그걸 이용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네요. 한편 오늘 시내에 굉장히 많은 경찰이 깔린 거는 문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고 야외 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종로 3가인가요? 탑골공원에 나와가지고 3.1절 연설을 했습니다. 양쪽 진영이 정면으로 맞붙은 거죠. 네. 이 중에서 저는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의 3.1절 연설문을 너무 길어갖고 다 따지지는 못하겠고 하나하나 제가 공부한 걸 토대로 이분의 역사인식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왜 왜곡되어 있는지를 하나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3.1 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3.1 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회가 큽니다. 네, 이거는 3.1절을 맞아서 일부러 탑골공원을 온 거죠. 그 31일은 식당에 모여서 회의를 했고 학생들은 이제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터져 나왔는데 그거를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보수 세력은 저쪽에서 비가 오는데 하는데 대통령은 탑골공원에서 해서 일단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민족의 회복과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탑골공원에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종교의 복을 넘어 한마음이 되었고 학생들이 민족 대연합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좀 12조일 수도 있지만 제 느낌은 젊은 학생들을 선동하는 것 같다. 이 나이 많은 보수 세력들은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다르지 않겠느냐 하고 선동하는 느낌이 들고요. 한마음대라고 하는 거는 북한과 한마음대라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는 이 연설 뒷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 때문입니다. 계속 좀 빨리 가겠습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자유와 독립의 외침은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쭉 나갑니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백성하고 국민의 차이점은 아시죠? 백성은 군주국가에서 있는 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국가의 주인이 아닙니다. 군주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군주가 주인이고 백성은 그를 보필하거나 시키는 대로 일하는 일개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국민은 뭐냐? 이게 공화국인데 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나라를 이끄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군주국이니까 조선 이전의 국가에서는 다수를 백성이라 그러는 거고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니까 여기서는 국민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을 국민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감히 단언하는데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우리가 미처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백성을 국민으로 만들어줘가지고 그 역량이 안 돼갖고 지금도 헤맨다고 저는 항상 늘 강조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걸 공부하고 했는지 누가 써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3월 1일 날 이제 나온 게 기미독립선언문 아닙니까? 기미독립선언서인데 그러면 그날 33인을 포함해서 그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거는 조선 독립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건국이었습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우리 근대사를 바라보게 되면 계속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기미독립선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 때 다 외우셨죠? 5등은 자의 조선이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5등은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가
기미독립선언문은요,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조선이 뭡니까? 일제히 먹힌 나라죠.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 된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백성이 있고 군주가 있었던 그러한 조선의 독립을 외친 게 기미독립선언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꽤 아는데 좀 창피한지 또는 이 시대 상황과 안 맞아 그런지 이걸 참 각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정치를 또 이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요, 기미독립선언문에 앞서서 한 해 전에 만주에서 발표된 게 무어독립선언문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단군교를 모시는 단체 중심으로 발표됐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건 투쟁적인 총 들고 싸우자 이거죠. 기미독립선언문은 오히려 비폭력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거에 독립을 주장했는가 하면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신성한 평등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의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주장한 거는 대한의 독립입니다. 근데 이 대한은 누구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제국의 독립입니다. 조선이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바뀐 건 아시죠? 그죠? 그래서 13년 동안 존재하다가 일본에 합방이 됩니다. 무어독립선언은 마지막에 있었던 대한제국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무어독립선언이 있고 나서 해가 바뀐 다음에 기민년에 2월 8일 날 동경에 유학해 있던 이광수 등 우리 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그걸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 만국이 전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그때 막 연합국 중에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연합국이 승리했거든요. 자유와 정의의 승리를 득한 세계 만국은 바로 연합국을 얘기하거든요. 그 앞에 우리의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미독립선언, 무어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은 전부 다 조선의 독립을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맹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는 나라가 조선이면 이건 다시 군주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공화국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치인들 학자들이 쉽게 일제 강점기라 그러는데 강점기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강제로 점령당했다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부인 못하고. 근데 일본을 굉장히 반일로 나가는 분들이요, 일제 강점기에 말하면 쉽겠어요. 우리 결국은 당했다, 졌다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쓰지 말고 저는 대일 항쟁기를 써자. 이왕 지더라도 그때 우리 싸우고 있었다는 걸 강조하자는 겁니다. 대일 항쟁기를 쓰자.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 국가가요, 어느 나라로부터 합병이 돼 있을 때 맨 처음에 거기 떨어져 나오는 걸 해방이라고 합니다. 리버레이션.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독립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인디펜던스입니다. 독립은 계속 유지해야 독립국가 되는 겁니다. 해방은 딱 떨어져 나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독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리버레이션과 인디펜던스는 우리가 막 개화기 때 막 들어온 단어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한자를 쓰고 할 때는 우리나라 독립이란 말을 하고 해방이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전에 조선시대 때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때 있었던 말은 뭔가 하면 돌아오다 할 때 복귀하다, 뭘 덮다 할 때 이렇게 복구하다 할 때 거듭복자 있죠. 이 복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복국.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걸 복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선을 독립시키는 건 조선을 복국하자는 거예요. 대한제국을 복국하자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주나라가 있다가 흉노의 공격을 당해서 망했죠. 그다음에 새로 세웠죠. 그 앞에 있었던 나라는 서쪽에 있어서 서주, 그 다음에 새로 세운 건 동주라 그러는데 이 동주가 복국한 나라고요. 유방이 세운 한 나라가 쭉 있다가 왕망이 신나라 생겨서 망했죠. 그 다음에 광무제 유수가 다시 세우죠. 앞에 있던 한 나라를 전한 뒤에 거를 후한이라 그러는데 후한이 복국한 나라입니다. 그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계속 복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기미독립선언, 무어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은 독립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은 복국을 주장한 겁니다. 이러한 복국과 굉장히 비슷하면서 또 다른 게 우리가 쉽게 쓰는 광복절 할 때 광복입니다. 여러분 광복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 독립 아니야 그러죠. 그럼 독립이라 그러죠. 왜 광복이라 그럽니까? 하면 설명을 잘 못 하시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게 되면 소설,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가 싸우다가 위나라가 통일했다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조조의 손자가 사마의라고 제라공명하고 싸웠던 위나라의 그 머리 좋은 사람 있죠. 재상. 그 손자한테 나라를 넘깁니다. 그 사마씨들이 만든 나라가 진나라인데 그 진시황의 진자하고는 한자가 다릅니다. 지금 글자 나오죠. 요 진나라가 결국은 삼국 통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 좀 있다가 흉노족의 공격을 당해서 망해요. 그 양자강 남쪽에 다시 복국을 합니다. 그 남쪽으로 갔는데 이게 약간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양자강에 세워진 복국한 나라를 동진, 원래 있던 북쪽에 있던 나라를 서진이라 그럽니다. 이 동진이 양자강 남쪽에서 잃었던 영토를 되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환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중국 역사서는 왕조마다 있잖아요. 진나라, 동진과 서진, 서진과 동진의 역사를 정리한 게 진서인데 거기에 보면 환온의 일대기를 정리한 환온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온이 잃어버린 서진의 영토 플러스 그 수도까지 되찾자라고 하면서 북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 중에 광복, 구경, 강리, 화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 도읍을 되찾고 화하는 중화민족 할 때 그런 중화란 뜻입니다. 화하의 옛 강토도 다스리자, 정리하자, 뭐 되찾자 그런 뜻입니다. 광복, 구물, 옛 문물을 되찾자 이런 겁니다. 뜻이. 광복은 뭐냐?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게 광복입니다. 복국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건데 이미 이때 진나라는 복국이 됐죠. 동진으로. 그런데도 광복을 주장한 거는 되찾지 못한 나머지 영토를 되찾자라는 게 광복이라는 개념입니다. 복국은 나라를 단순히 없어진 나라를 세우는 거고 그래도 영토는 다 회복하지 못했으면 다 회복을 노리는 게 광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한테 먹혀 있을 때는 복국도 못했지만 광복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김이동립 선언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잖아요. 그 정부는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영토를 되찾는 거. 그래서 광복으로 가는 겁니다. 이 광복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복해서 하는 거고요. 그 임시정부가 나중에 이제 군대를 만들잖아요. 근데 중국군, 대만을 이끄는 국민당군 협조하에서 만들고 그 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작전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들이 쏴야, 무기를 줘야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군에 예속된 군대이긴 하지만 그 군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광복군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독립군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광복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토를 찾는 걸 독립보다 그걸 더 중요시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왜 이렇게 광복을 주장했고, 대한제국 임시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느냐? 그거는 그 당시에 이승만, 서재필 이런 분들의 뛰어난 선각자들의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참 공개하지 않는 그런 문서인데, 한일합방 문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순종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명이.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군주인데 군주가 이 문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는 일본의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을사보여조약 1905년에 맺었던 거는요. 거기에는 고종의 사인이 없고 이완용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완용이 고종의 명을 받아 사인했는데 어쨌든 주권자가 사인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인정하지 못한다. 을사조약은 늑약이다 라고 하는데 한일합방조약은 이 말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역사상 가장 창피한 건데 바로 군주가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꼴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선각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방을 해서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면 절대로 군주국이 안 되고 공화국을 만들자라고 해서 김이독립 선언 이후에 만든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공화국이거든요. 그런 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정부를 세웠죠. 그 다음에 일본하고 국교를 안 트다가 65년대 국교를 틉니다. 그때 새로운 기본조약을 맺을 때 이 조약의 2조가 바로 이겁니다. 1910년 8월 22일 이게 한일합방한 날이거든요.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말로도 다이니쪼 뭐 쭉 해서 뭐죠. 일본말 저 한자 발음대로 읽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1910년 8월 29일에 있었던 한일합방 조약은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왜 무효화 안 합니까? 이를 무효화하면은 그 합방 조약 때문에 우리가 독립투쟁을 한 게 있잖아요. 그게 역사가 부정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교 정상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본을 받지 않습니까?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본의 식민지배 당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근거 때문에 한일 합방 조약은 부정을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선각자들은 어떻게 하든 군주가 주인이 아닌 공화국을 세우려고 했고, 근데 이 공화국을 세운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기미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근데 국민들은 그런 개념을 모르니까 조선 독립, 대한제국 독립을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복국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복국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건국하자라는 이러한 순서로 가는 게 우리 선각자들의 노선이었습니다. 이승만의 노선이었습니다. 이왕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개념을 설명했으면 아, 공부가 많이 됐구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할 텐데 이분이 그런 게 없습니다. 복국을 한 후에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자라고 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그 개념을 완벽히 정리하신 사람이 조소왕 선생입니다. 조소왕 선생이 1941년 11월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문화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원본이 있어요. 국가등록문화재 740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이 건국강령은 총강이 있고 그다음에 복국, 건국 3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강은 총강이요. 복국은 일단 없어진 대한제국이나 조선을 복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란 공화국을 세우자. 이런 순서로 갔던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잃어버린 영토를 찾아야 되니까 광복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하는 겁니다. 그 광복군이 만들었는데 중국 영토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망군이죠. 지금은 옛날 자유중국군. 그 전에 올라가면 국민당군, 거기에 소속된 군대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린 독립군이라고 안 하고 광복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개념을 알았다면은 대통령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죠.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다. 아, 이렇게 한 줄로 줄일 게 아닙니다. 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잖아요. 그가 굉장히 열렬한 공화주의자입니다. 그걸 쭉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한가 서생 주제에 대통령의 연설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대퇴해야 되는 겁니다. 네,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연설이 쭉 가는데 3.1 독립운동은 식민지 수탈로부터 민족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경을 헤쳐나가며 대한민국 역사의 반주를 이룬 자랑스러운 선배들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존경을 바친다는데 전 존경의 대상인지 누군지를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3.1 운동은요, 조선이나 대한제국을 복국하는 해방과 독립, 그 다음에 우리의 영토를 되찾는 광복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세우자는 건국운동입니다. 그 시발점이 3.1 운동이고 그 중심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했던 대한민국 임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이걸 알고 청와대 사람들이 이걸 알고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바로 공화국 수립 운동의 대이론가이자 행동가가 누구냐? 그게 이승만입니다. 그가 초대 대통령입니다. 임시정부, 대한민국도 초대 대통령이고요. 그런 이승만을 가장 우습게 보고 반일로 몰려고 한 능욕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정권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운 선조들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여기서 말한 자랑스러운 선조가 누구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자랑스럽다면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불러줘야죠. 이 정권에서. 그 다음에 뭐 국민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연설이 쭉 갑니다. 뭐 이런 건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역, K방역에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쭉 건너뛰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열이라서, 뭐 우리 뭐 방역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좀 이 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K방역 자령하다가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게 백신을 도입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뒤늦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Stupid is Vaccine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내보냈는데 그때 보니까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만 세우는데 계속 올인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 아니다, 바보야. 중요한 건 백신이야. 그때부터 막 이전부터 백신 도입으로 가서 이제 2월 말에 가기 전에 도입은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 코로나를 막아준 게 K방역인데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 국민이 의료체제를 만든 게, 의료보험 만든 게 누굽니까? 박정희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를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역시 중요한 건 리더라고 봅니다. 리더.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리더라고 봅니다. 아까 앞에서 보게 되면 온갖 탄압을 이겨내고 만세운동을 확산시킨 거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문 대통령이 연설한 대목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리더란 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권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를 좋아하니까 그걸 토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1956년에 카스트로 앤드 체게바라 등 82명의 청년들이 남미에서 쿠바로 쳐들어갑니다. 배 타고. 그래서 바티스타 권력을 무너뜨리죠. 일종의 군사정권인데 3년간 투쟁 끝에 무너뜨립니다. 뭐 쿠바도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닌데 어떻게 82명의 청년들이 들어가서 공산국가로 만드느냐. 이거는 확신주의자, 운동권, 열렬한 세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또 하나, 1934년 10월 달에 지금 대만 정부를 원형인 국민당군의 토벌에 공산당 홍군이 깨갱합니다. 그 대패를 하니까 무택동이 8만 5천 명의 홍군 플러스 1만 5천 명의 이런 사람들을 끌고 한 10만 명을 이끌고 연안으로 도망갑니다. 그 가다가 죽고 뭐 많이 죽습니다.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도착하는데 35년 10월에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8천 명. 이 8천 명 세력이 뭉쳐서 1949년 대륙을 통일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리더, 1000명의 리더, 그때 모택동이나 주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대한민국을 공화국으로 만든 선조도 누구냐?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승만, 조소왕, 김구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문 대통령이 모르고 있고 친일 인명사전 만든 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 시킨 게 박정희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성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3.1절 이런 거 연설할 때마다 뭐 자기들은 되게 애국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건국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참으로 한탄스럽고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는요, 복국 후 건국한다는 목표를 한시도 놓치지 않은 선각자, 이승만, 김구, 조소왕 이런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뭡니까? 대한민국 바깥에서 움직였거든요. 국내에서는 야구하려면 피차가 던지면 캐쳐가 받아줘야 되는데 국내에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나가면 아무도 못 하잖아요. 뭐 카스트로 세력이 들어와서 밖에서 들어와서 했지만 안에서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대한민국 땅 안에서 있어줘서 그걸 받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인천 김성수입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있어서 인천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고려대학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연세대학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참 김성수가, 제가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그러면 저는 뜻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지사라 그러겠죠. 근데 돈이 있어야 사람을 모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고 조직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걸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누가 해줘? 그걸 인천이 해준 겁니다. 이승만도 김구도 이 재력을 대주고 사람을 모아준 인천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승만, 김구가 독립의 아버지라면 김성수는 독립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인천 김성수를 친일파로 몬 게 누굽니까? 이정권과 가까운 세력 사람들이죠. 친일 인명사전에 집어넣죠. 이러고도 나라가 잘 된다면은 이건 제대로 된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인천 김성수는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또 당대의 최고 재벌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 쓴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멀리 도와줬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이 뭐 하라고 맞춰줬잖아요. 그걸 갖고 친일파로 몰아요. 제가 이 정권 사람들하고 별로 타협 안 합니다. 제가 사람 심리를 가만히 보니까요, 살아있을 때는 처자를 위해서는 친일파처럼 살고 죽어서는 항일 독립투쟁 열사의 무덤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에 너무 많습니다. 일관되게 살기 힘들어요. 자기들은 그걸 못하면서 인천이 그걸 못했다고 시비하는데, 인천은요 의무로 독립 많이 도와줬고요, 동아일보 독립운동하게 해줬고, 고려대학교 세워서 인재 만들게 했고, 또 천하의 인재인 고화 송진우 다 안재홍 거느렸지 않습니까? 그분 덕택에 김구나 이승만이 와도 뭘 해볼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돈을 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친일파로 뭡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승만도 친일파라고 몰려고 하다가도 도저히 안 되니까 못 몰았고. 진짜 대한민국에는 졸렬한 민족 반역자가 많고요. 그걸 인정하는 정권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연설문 쭉 가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임시정부 국무위원 조수왕 선생은 우리 동포를 자유민이 되게 하고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하고 의식주 걱정 없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도 제가 먼저 얘기했던 조수왕을 인용했네요. 자, 조수왕 선생 한마디 더 할게요. 조수왕 선생은요, 우리가 나라 세우려고 할 때 김구 선생이 공산주의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김규식과 더불어 북한에 갑니다. 남북연석회에 참여합니다. 그때 조수왕도 갑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속은 걸 알죠. 김구는 창피해서 입을 다물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때 안두희가 가서 암살을 하죠. 저는 죽기 전에 안두희 씨랑 한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애국심으로 쐈다 그랬어요. 김규식 선생은 계속 있다가 6.25 때 나쁘게 됐고, 조수왕 선생은요, 김구랑 달랐습니다. 딱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북한이 저기 엉터리다고 막 열을 냈던 분입니다. 갈 때는 무슨 마음인지 몰라도 갔다 오고 나서는 북한이 사입이다 하고 소리 외쳤던 분입니다. 왜 문 대통령 그 얘기를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없다는 뜻이죠. 조수왕 문 대통령 역사관은 외눈박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복한 우리를 인정한 것은 유엔입니다. 근데 유엔은요, 신탁 통치 후 우리를 독립시키겠다 그랬어요. 독립한 후에 건국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김구 이승만은 반탁으로 갑니다. 신탁 통치 안 하겠다. 공산주의자, 여운형 이런 사람들은 받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2차 대전 나기 전에 독일과 일본에 합병된 나라가 오스트리아하고 우리입니다. 합병된 나라를 연합국들이 다 신탁 통치를 해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공산주의자는 거부하고 민족주의자는 반대해가지고 우리는 거부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받았죠. 10년 동안 신탁 통치를 받다가 그 후에 독립을 하는데 그때 미소 간의 냉전이 치열해져가지고 중립국으로 독립을 합니다. 영세 중립국. 스위스는 자연조건상으로 오래전부터 독립국인데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강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가 정치적으로 중립국이 됩니다. 중립국이 된다는 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군대를 가지지 말라예요. 오스트리아 인구가 한 1000만 되는데 그럼 군대가 한 10만이라고 돼요. 군대가 일개 사단도 안 됩니다. 전투기는 얼마 전까지 한 대도 없었어요. 유로파이터가 몇 대 있었는데 그거 어디 판다 그러더라고요. 전투기 하나도 없고 헬기 수송기만 있는 거, 해군은 당연히 없고요. 육군도 사단이 안 됩니다. 경찰보다 적어요. 탱크 이런 것도 잘 못 가집니다. 그럼 언제든지 먹힐 수 있는 나라가. 그게 신탁 통치 후 독립하는 나라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거부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인 게 공산주의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논쟁을 하니까 유엔에 그래 그럼 독립시켜줄게. 신탁 안 하고 할게. 정부 만들기 위해서 선거하자 그럴 때 그 선거를 거부한 게 누굽니까? 그 빨갱이 집단인 북한입니다. 소련 사주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남쪽에서만 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정부를 부정하거나 친공 세력은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 그럽니다. 원래 북한까지 들어와야 되는 이놈들이 거부해서 못 들어오게 해서 못한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세우는 걸 유엔이 인정했는데 그걸 거부한 게 북한이면 그건 민족 반역자가 북한인데 그쪽 편을 드는 세력이 이 정권에 너무 많아요. 제가 그들과 젊은 시절에 같이 공부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저히 이런 엉터리 역사를 배우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을 연토를 찾았다가 쟤네들이 우리랑 같이 선거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는 광복이 반광복이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광복은 북한까지 다시 찾는 그 광복을 해야 돼요. 우린 미완의 세미 반복 광복밖에 못한 겁니다. 그리고 48년 할 수 없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그게 건국입니다. 근데 그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죠. 45년 8월 15일은 뭐 독립일 수도 있지만 그건 광복이고 48년도에 건국입니다. 근데 이 집 반을 놓쳤죠. 반 광복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세력들은 임정을 처음 만든 그때 21년을 건국절로 하자 그럽니다. 그때는 국가가 아니었는데 그때 조수왕 선생은 복국 후 건국으로 간다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역사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꾸 어떤 북한을 위해서. 저는 48년도에 공화국을 만든 거는요.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격변이라고 봅니다. 단군이 건국을 했다면은 계속 군주정이거든요. 처음으로 공화정으로 새로운 건국을 하는 겁니다. 신라 건국, 고구려 건국, 고려 건국, 조선 건국은 군주의 주의 건국이니까 쏘쏘한 거고 공화국 건국 최대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한 게 누구냐? 김일성 일가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9월 9일 날 공화국을 세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린 정권이 자유로운 교체가 되는 공화국인데 그냥 일당 독재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김씨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이어지고 하잖아요. 세습이잖아요. 이건 군주정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쪽을 해방시키고 광복시켜줘야 되죠. 근데 거꾸로 그들하고 대화하고 뭐 동급으로 놀아? 정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자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야지 그들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쪽으로 허용하고 가냔 말이에요. 진짜 하다 보니 진짜 화딱지가 나네.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연설을 쭉 하는데, 이러한 경제업적을 만든 사람은 누가 뭐래도 박정희고, 그 다음에 그걸 마무리 지은 거는 전두환입니다. 자, 우리의 산업화는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방된 이후에 일본인들 재산을 우리가 다 뺏었잖아요. 하나도 못 가져나가게 했잖아요. 여기 물론 도망가는 일본인들. 주머니 집에 갈 돈만 줘서 보냈잖아요. 집은 두고 가지만 재산 다 뺏어. 그거는 사실은 뺏으면 안 됩니다. 그럼 거꾸로 일본서 우리 사람도 돌아왔을 때 우리는 재산 다 가지고 왔어요. 팔고 오거나. 그런 걸 강제로 뺏은 걸 귀속재산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만든 다음에 국유화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싸게 나눠줘 갖고 초기 산업화하도록 합니다. 그때 생긴 게 두산 뭐 이런 우리나라 초기 지금 SK 뭐 그런 회사들입니다. 소비재 산업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 치면서 상당히 쪼그라들었다가 어쨌든 그걸로 약간의 우리 산업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박정희가 쿠데타 해갖고 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 국고 열어보니까 뭐 돈이 거의 없었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본한테 돈 달라 그랬는데 일본은 야 귀속주산 뺏긴 것도 억울한데 뭘 줄 게 있어. 어느 나라가 식민 지배하는 나라에 돈 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때 일본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못 받은 임금이 있잖아요. 개인들이 못 받은 거. 그거 내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구를 한, 그래서 청구권 자금입니다. 그 일본이 그걸 줘야 되니까 줍니다. 그걸 정부가 삥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개인들한테 안 줘요. 이미 죽은 사람들한테만 그 임금을 나눠주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그리고 그 돈을 포항제철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이때 이 사람들을 정신대라 그랬는데 그 돈을 이제 국가에서 9천억을 만들어 나눠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만드는 거는 박정희가 베트남에다가 백마 맹호, 그 다음에 청령 여단을 파병해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투수당 받는 것 중에 상당히가 삥땅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닦아가지고 산업화를 하는 겁니다. 요 문제도 아마 DJ 때인가 YS 때 그 파월 용사들이 막 그 요구해갖고 이제 그때 정부가 돈을 주게 돼서 끝내죠. 근데 그때 그 돈 갖고 우리가 산업화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박 대통령이 독일에 광부하고 간호사 보냅니다. 그 사람 돈은 삥땅은 않는데 가족들한테 오게 하는데 그걸 외환관리법으로 관리해서 다 정부가 쓸 수 있도록 해갖고 산업화를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중동 건설 노가다로 한 근로자들, 그 다음에 외항선 탄 선원들, 원양어선들, 이 사람들 달러 받는 거 갖고 와서 외환관리법으로 관리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산업화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박정희의 역작이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전두환 씨가 그걸 잘 관리해갖고 사상 최초로 흑자경제 만들고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무시하는 정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산업화를 얘기하면서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민주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도 상업혁명, 대항해 시대로 돈이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민주화가 됐던 거거든요. 우리도 먼저 돈이 모여야 되는데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민주화를 한 건데 이 거꾸로 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희 어릴 때 공부했던 남미의 종속 이론 그대로 언더 디벨롭먼트만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걸 NL 계열, 주사파, PD 계열, 민중민주주의 계열, 재헌의 CA파들 다 이거 놓치고 있습니다. 운동권 세력 얘네들 지금 다 이 정권에 많은데 다 엉터리입니다. 역사의식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연설문을 하다 보니까 문 대통령이 저런 연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년 전 파리 평화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던 우리가 이제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말장난 진짜 하지 맙시다, 문 대통령. 100년 전 파리 평화회의는요, 1917년에 1차 대전이 끝나죠.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내는 회의를 하는 게 파리 평화회의입니다. 자, 1차 대전 때 연합국 중에 한 나라가 누구예요?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은 연합국이 됐는데 일본은 참여하는데 그 연합국에 일본에 합병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합니까? 가도 안 끼워주는 게 당연하지. 응?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전범국이었잖아요. 일본이 졌잖아요. 그 연합국들이 모여서 회의한 게 샌프란시스코 회의인데 거기에도 참가 못한 게 우리인데 1차 대전 때는 일본이 승전국인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냐고요. 이런 소리를 하니까 대통령이 답답한 사람이지.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은 연합국이니까 독일이 태평양에 갖고 있던 영토를 식민 섬들을 자기네가 받습니다. 그래서 위임 통치하게 된 거예요. 위임 통치, 위탁 통치라고도 합니다. 식민지로 갖게 되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굉장히 강한 국가가 돼. 2차 대전 끝나고 연합국 5개 나라가 P5 유엔 안보리 5대 이사국이 되는데 1차 대전 끝나고 7개 나라가 뜹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7개 나라가 1921년도에 워싱턴에 모여서 서로 무기를 많이 가지면은 싸움질이 벌어지니까 그때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해군에서 전함이거든요. 전함 톤수를 제한합니다. 그 전함 톤수 회담에 들어가는 7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 일본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5나라고요. 이 나라들이 핵을 갖잖아요. 핵 중에서 가장 많은 가진 나라가 미소간의 솔트 회담에서 핵무기 제한 협정, 감축 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확대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뭐 NPT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쭉 연설이 이어지는데 이것도 막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뭐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뭐 그 3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설문에 있는 것처럼. 이걸 보게 되면 제가 답답한데요. 6.25 전쟁의 정전은요, 누가 맺었는가 하면은 남쪽에서는 유엔이 맺었고 북쪽에서는 유엔 안보리 중에 하나인 중국과 북한군이 맺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54년도에 제네바에서 유엔 안보리 5개 나라가 모여서 6.25 정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면 정전은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쟁 불용이잖아요. 이건 누가 보장하는 거냐? 유엔이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전 체제를 없애서 종전선언을 하겠다. 종전으로 가려면 그것도 유엔이 동의해야 돼요. 유엔 P5가 동의해야 돼요. 통일도 하려면 유엔 P5가 동의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통일되는 거 반대하는 P5가 누구지? 그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설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그래? 왜 북한 문제에 개입하냐고요? 별도 국가로 지금 가자는 건데, 유엔은. 공동번영은 헛소리입니다. 북한은 공동번영하자 그러면 이놈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지배하겠다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만 나오면 공격하고 삶은 소대가리, 뭐 앙천 대수할 소리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1등 머저리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통일은? 동독을 먹을 때 독일이 그렇게 했잖아요. 동독이 제 발로 들어오잖아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되니까 들어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럽에서는 동서독 분열시킨 게 4나라거든요. P5라고 하셨죠. 중국이 빠진 4나라입니다. 그 4나라가 동의해 주잖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할 때 중국이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걸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건 중국이 P5로서 동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북한 스스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 도와주지 말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도록 두는 게 낫습니다. 도와줄 방법도 없고요. 왜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공살이게 되는 거지. 이 정권에 왜 NLPD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공동번영 제발 헛소리 하지 말고요. 북한은 지금 원치도 않아요. 코로나 들어올까봐. 코로나 괜히 들어와서 방역하니 뭐하니 하다가 자기네 무능한 거 드러나면 주민혁명이 일어나면 무너지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쌍중단, 쌍계 병행거려서 한반도가 분단 상태, 휴전 상태로 있으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게 한중 공동 성명 수교할 때 한민족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걸 지지한다 그랬으니까 북한이 망해서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그렇게 하도록 공작을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문 대통령이 뭐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하고 교류를 희망합니다. 이런 소리 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북한은 교류 안 합니다. 그러다 우리한테 먹힌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핵을 만들었는데 금강생각 하나 하자 그래봐야 코로나 때문에 얘네들 못해요. 방역팀 들어가면 북한 주민들이 폭동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와달라고 할 때 기다려야 됩니다. 제발 서둘지 마시고. 지금 일본이 문재인 정권이 뭐 대법원에서 징용공 재판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일본이 문재인 정부 꽉 조였잖아요.
지금 문정부가 아쉬우니까 일본한테 일본이 지금 할까 말까 이렇게 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이 우리한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댕댕거리고 서두릅니까? 그러니까 친중 정권이고 친공산 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일 관계를 다시 좋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뭐 한미일 삼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왜 3.1절 기념식 날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해요? 이거 맞는 사람 얼빠진 사람 아니에요? 3.1절을 이걸 꼭 해야 돼 이렇게? 남북교를 위해서 도쿄올림픽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진짜 반일을 그렇게 주장했던 정권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말할 때도 아니고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면 일단 일본하고 마주 앉으십시오. 문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 그건 뭐냐? 쿼드 플러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응? 지금 일본 도쿄올림픽을 지지한다는 건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북핵을 하기 위해서 한일 교류를 하라는 겁니다. 한미 연합 훈련을 다시 재개하고 일본과 사렉스 훈련을 해야죠. 사가 뭔가 서치 앤 레스큐입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 군대하고 군사작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연습도. 그러나 탐색 구조, 사람 구조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사렉스 훈련하고 PSI 훈련을 해야지.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올림픽은 정치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평창을 북한이 이용했는데 여기에 또 북한에 그런 기회를 또 준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연설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만든 것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준 최대의 역사 공헌입니다. 그 공헌 속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을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란 것, 이거는 바로 그가 가장 강력한 공화주의자였고 독립운동가였다는 거죠. 뜻입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은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해야지. 그걸 인정한다면 이 문 대통령이. 이승만의 대단함은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 통해갖고 일본이 전쟁할 거란 걸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차 대전 일어날 거라 끝날 무렵에는 동서냉전을 먼저 예측했잖아요. 아이언 커튼이라는 그 미국 가서 처칠이 연설하기 전에 먼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한 기념관을 세워야지 무슨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을 부정하고 어떻게 문재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3.1운동 기념사를 하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대통령. 그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쭉 연설해서 이제 끝을 냈습니다. 제가 좀 열을 내서 대통령 연설을 비판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제가 이 한가 필생에 불과하고 기자에 지나지 않지만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사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고쳐줘야 됩니다. 아까 보수 세력이 대통령의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 그러고 폐륜하라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보신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 연설에도 잘 몰라 그랬지 불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이제 결국 대한민국 주인은 우리 국민들이 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 3.1절 날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 말씀 좀 열을 낸 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